2016년 10월의 서울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총성도 폭탄도 없었습니다. 오직 촛불만이 있었습니다. 100만 개의 촛불이 광화문 광장을 밝혔고 그 불빛은 청와대 담장 너머까지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은 소리쳤습니다. 박근혜는 물러나라. 그런데 정작 대통령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녀는 청와대 안에 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 곁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JTBC 기자들은 서울 강남의 한 사무실에서 태블릿 PC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화면을 켜는 순간 기자들은 눈을 의심했습니다. 거기에는 대통령 연설문이 있었습니다. 국가기밀문서가 있었습니다. 청와대 내부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블릿의 주인은 최순실, 대통령의 오랜 비선실세였습니다. 대한민국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질문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가 아니라 언제부터였습니다. 최순실의 아버지, 최태민, 이 이름을 기억하십시오. 왜냐하면 이 모든 이야기는 바로 이 한 남자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2016년이 아니라 무려 3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979년, 한 발의 총성. 그리고 27살 박근혜의 세계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 이후 20년간 그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무엇을 했을까요? 누가 그녀 곁에 있었을까요? 공식 기록은 말합니다. 그녀는 조용히 사생활로 물러났다고. 하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께 그 공식 기록이 얼마나 많은 것을 숨기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국가정보원 내부 문서, 당시 측근들의 증언, 그리고 수십 년간 봉인되었던 기록들을 통해서 준비되셨습니까? 지금부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어두운 20년의 문을 엽니다. 시간을 조금 되돌려야 합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이 열리던 국립극장. 박정희 대통령이 연설을 하던 그 순간 제1교포 청년 문세광이 총을 쐈습니다. 총알은 대통령을 빗나갔습니다. 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 명중했습니다. 영부인 유경수 여사였습니다. 22살의 박근혜는 그날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녀는 그 순간부터 영부인 역할을 대신 맡기 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버지 박정희의 옆에서 국가행사에 참석하고 외국 기빈들을 맞이하고 대통령의 퍼스트레이디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시기 최태민이라는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목사였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스스로를 목사라고 불렀습니다. 실제로 그는 불교, 무속신앙, 기독교를 뒤섞은 독자적인 종교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청와대에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는 꿈속에서 유경수 여사를 만났습니다. 여사께서 박근혜 양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보통이라면 이런 편지는 무시됩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22살의 젊은 여성에게 이 편지는 달랐습니다. 박근혜는 최태민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중앙정보부, 지금의 국가정보원은 그녀는 이 관계를 예의주시했습니다. 내부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최태민이 박근혜 양에게 비정상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전달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대통령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아직도 완전히 밝혀지지 않은 의문입니다. 일부 역사학자들은 박정희 자신도 최태민의 영향권 안에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대통령이 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눈을 감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입니다. 1974년부터 1979년까지 최태민은 박근혜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이끄는 새마음 봉사단의 총재가 된 것도 바로 최태민이었습니다. 그리고 1979년 10월 26일 총성이 다시 울렸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밤 7시 40분 서울 궁정동 안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가 식사 자리에서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두 발을 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18년간 이 나라를 철권 통치했던 독재자의 시대가 총성 두 방으로 끝난 것입니다. 그날 밤 청와대에 있던 27살 박근혜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역사책은 이 부분에 대해 놀랍도록 침묵합니다. 그녀가 어떻게 그 소식을 들었는지, 누가 처음 전했는지, 그날 밤 그녀가 어디에 있었는지 기록이 없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록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박근혜는 청와대를 떠났습니다. 공식 기록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는 이후 약 20년간 조용히 사생활을 보냈다. 20년. 1979년부터 1998년까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치려는 그 시간입니다. 주변 지인들의 증언을 모아보면 그녀는 이 시기 서울 외곽의 조용한 집에서 거의 외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고 공개 속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언론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최태민은 여전히 그녀 곁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두고 훗날 검찰과 언론은 수년에 걸쳐 조사를 벌입니다. 재정 문제가 있었습니다. 새마음 봉사단 운영 과정에서 모금된 수십억 원의 행방이 불분명했습니다. 일부 금액은 최태민 일가로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되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몰랐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그녀의 답은 평생 동일했습니다. 나는 몰랐다. 하지만 1990년대 초 최태민이 사망한 이후에도 박근혜의 선택은 예상밖이었습니다. 그녀는 최태민의 딸 최순실과의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습니다. 왜였을까요? 그리고 1998년 20년의 침묵을 깨고 그녀는 돌아옵니다.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하여 아무도 예상치 못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둡니다. 돈은 어디서 났을까요? 조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20년간 정치와 단절된 사람이 어떻게 그토록 완벽하게 준비된 상태로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다음 장에서 우리는 그 답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멈춰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박근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한 남자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 남자 없이는 박근혜의 20년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 남자 없이는 최순실 스캔들도 없었습니다. 이 남자 없이는 2016년 광화문의 100만 촛불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최태민, 1912년생, 사망 1994년. 그는 6번 결혼했습니다. 5명의 아내를 차례로 바꾸면서 그때마다 더 큰 권력과 더 많은 돈을 손에 넣었습니다. 그는 불교 승려였다가 기독교 목사가 되었다가 스스로 새로운 종교를 창시했습니다. 그 종교의 이름은 영세교였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의 핵심 교리는 단 하나였습니다. 최태민을 통해서만 신과 소통할 수 있다. 이것이 사이비 종교의 전형적인 구조라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아실 겁니다. 하지만 최태민이 다른 사이비 교주들과 달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의 딸을 신도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1975년
최태민은 박근혜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냈습니다. 첫 번째 편지가 죽은 어머니의 메시지를 담았다면 두 번째 편지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유경수 여사께서 박근혜 양을 통해 이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사명을 함께 이루어야 합니다. 슬픔에 잠긴 23살의 젊은 여성에게 이 메시지는 단순한 종교적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었습니다. 방향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공허함을 채워줄 무언가였습니다. 박근혜는 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새마음 봉사단을 설립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정신 계몽을 위한 사회단체였습니다. 전국에 지부가 생겼고 수십만 명의 회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회원들로부터 거둬들인 회비와 기부금은 수십억 원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당시 중앙정보부 내부 보고서, 훗날 일부가 공개된 문서에 따르면 최태민은 새마음 봉사단의 재정을 사실상 개인 금고처럼 사용했습니다. 고급 부동산을 매입했습니다. 자녀들의 해외 유학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 중 한 명이 바로 최순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 상황을 박정희에게 직접 보고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명확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최태민이 박근혜 양에게 사소를 부리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은 보고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왜 박정희는 행동하지 않았을까요? 역사가들은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첫째, 어머니를 잃고 심리적으로 무너진 딸에게 유일한 정서적 지지대를 빼앗을 수 없었다는 것. 둘째, 그리고 더 어두운 이유는 박정희 자신도 최태민의 영향력 아래 어느 정도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은 아직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지만 당시 측근 여러 명이 비슷한 증언을 남겼습니다.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태민 앞에는 아무런 방어막도 없는 박근혜만이 남았습니다. 1979년 11월 서울 신당동, 박근혜는 작은 집 한 채로 이사했습니다. 청와대에서 18년을 보낸 사람치고는 놀랍도록 소박한 거처였습니다. 경호원 몇 명, 가사도우미 한두 명, 그리고 최태민, 그녀의 일상은 철저히 외부와 단절되었습니다. 정치인들의 방문을 거절했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사절했습니다. 심지어 박정희 시절 가까웠던 인사들도 그녀를 만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당시 그녀를 알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회고합니다. 그네 씨가 사람이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어요. 마치 아무것도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외부에서는 그녀가 충격과 슬픔으로 은둔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는 달랐습니다. 최태민은 거의 매일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두 사람은 몇 시간씩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최태민은 기도를 했고 어머니의 말씀을 전달했으며 박근혜의 사명을 계속해서 상기시켰습니다. 훗날 박근혜의 주변인들은 이 관계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그네 씨는 최태민 선생 없이는 아무 결정도 내리지 못했습니다. 무엇을 먹을지, 누구를 만날지, 어디에 돈을 쓸지 모든 것을 물어봤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 의존이 아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를 강압적 통제, coercive control라고 부릅니다.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고 감정적 취약성을 이용하며 모든 결정을 특정인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구조. 피해자는 스스로 피해자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 관계를 구원으로 경험합니다. 재정 문제는 더 심각했습니다. 새마음 봉사단은 박정희 사망 이후에도 해산되지 않았습니다. 최태민은 계속해서 그 조직을 운영했고 박근혜의 이름을 내걸고 기부금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회계장부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존재했지만 외부에 공개된 적이 없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 새마을 봉사단 내부 회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낸 돈이 어디 가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부 회원들이 직접 박근혜를 만나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최태민 선생님을 믿으세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최태민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태민은 자신의 딸 최순실을 체계적으로 박근혜의 곁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자신이 죽은 후를 대비하는 것처럼. 최순실은 어릴 때부터 박근혜를 알았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두 사람의 관계는 질적으로 달라졌습니다. 단순한 지인에서 박근혜가 모든 것을 의논하는 유일한 상대로. 1994년 최태민이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그 자리를 완벽하게 채웠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었습니다. 최순실, 1956년생, 최태민의 다섯째 딸. 그녀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가 어떻게 사람들을 다루는지 지켜봤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사람이 움직이는지, 어떤 순간에 감정에 호소해야 하는지, 어떻게 신뢰를 구축하고 그 신뢰를 이용하는지. 최태민의 딸로 자란다는 것은 곧 그 모든 기술을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실은 아버지와 한 가지 중요한 점에서 달랐습니다. 최태민은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최순실은 더 실용적이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영혼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박근혜의 신뢰, 그리고 그 신뢰가 가져다주는 권력과 돈이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최순실은 박근혜의 일상 곳곳에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골라줬습니다. 말 그대로 어떤 옷을 입을지 결정했습니다. 스케줄을 조율했습니다. 만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을 가려줬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박근혜 주변의 재정 흐름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이 가까워졌습니다. 신한국당 이후 한나라당의 인사들이 박근혜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의 고향 대구에서 출마하십시오. 그녀는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누군가가 그녀의 마음을 돌렸습니다. 그것이 최순실이었다고 당시 측근들은 증언합니다. 순실 씨가 적극적으로 권유했어요. 이제 때가 됐습니다. 라고. 그네 씨는 순실 씨가 하자고 하면 했습니다. 1998년 4월, 박근혜는 대구 달성군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결과는 압승이었습니다. 71.1%의 득표율. 20년 만에 귀환치고는 믿기 어려운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선거 자금은 어디서 났을까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선거 비용은 공식 한도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선거 캠프를 운영했던 사람들의 증언은 달랐습니다. 사무소 임차료, 인건비, 홍보물자, 공식 회계에 잡히지 않는 비용들이 상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용들의 출처를 추적하면 다시 최태민이 만들어 놓은 재정 네트워크로 이어졌습니다. 즉, 최태민이 1970년대에 새마을 봉사단을 통해 구축한 자금 구조가 1994년 그가 사망한 후에도 최순실을 통해 살아서 작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심은 씨앗을 딸이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는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1998년 국회에 입성한 그녀의 첫 번째 연설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당당했고 준비되어 있었으며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언론은 박정희의 딸이 돌아왔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최태민의 그림자가 딸의 몸을 빌려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2004년 국회 본회의장. 박근혜는 연단에 섰습니다. 차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나라당이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던 그 혼란 속에서도 그녀만큼은
마치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고요함에 매료되었습니다. 저 여자는 뭔가 다르다. 그런데 그 고요함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녀의 전직 보좌관 한 명은 훗날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의원님은 중요한 연설을 앞두고 반드시 최순실 씨에게 먼저 보여줬습니다. 최 씨가 괜찮다고 해야 연단에 올라갔습니다. 최 씨가 다시 써라고 하면 밤새 다시 썼습니다. 연설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정책 발표, 언론 인터뷰, 심지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 방식까지 모든 것이 사전에 최순실을 통과했습니다. 박근혜 사무실의 실무진들은 이 구조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최순실의 판단이 틀린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직관이 날카로웠고 대중의 감정을 읽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최순실은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치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006년 박근혜는 지방선거 유세 도중 커터칼 테러를 당했습니다. 얼굴에 5cm 상처를 입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의 첫 마디는 유명합니다. 대전은요? 자신의 부상보다 선거 결과를 먼저 물었다는 것. 이 일화는 그녀의 강인함을 보여주는 전설적인 장면으로 언론에 포장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병원에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최순실이었습니다. 공식 일정도 공개된 기록도 없이 그녀는 병실 안에 있었습니다.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박근혜는 이명박 후보에게 석패했습니다. 불과 1.5%포인트 차이였습니다. 당시 박근혜 캠프 내부에서는 경선 과정에서 불공정한 일이 있었다는 의혹이 팽배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는 공개적으로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수용했습니다. 그 결정도 최순실이 권유했다고 합니다. 지금 싸우면 다음이 없습니다. 기다리십시오. 그리고 최순실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5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12년 박근혜는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득표율 51.6%, 문재인 후보를 108만 표 차이로 눌렀습니다. 개표 결과가 나오던 그날 밤, 최순실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선거 캠프에 없었습니다. 공개 행사장에 없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근혜의 전화기 통화 기록에는 그날 밤 최순실의 번호가 가장 먼저 찍혀 있었습니다. 2013년 2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 광장. 박근혜 대통령 취임식. 수십만 명이 운집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생중계했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취임사를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2016년 검찰 수사에서 밝혀진 사실입니다. 취임사 초안을 처음 검토한 사람은 청와대 비서관이 아니었습니다. 외교부 관료도 아니었습니다. 국어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최순실이었습니다. 청와대 어느 직위도 없는, 어떤 보안 심사도 받지 않은 대한민국 국민이 이름조차 몰랐던 민간인이 대통령 취임사를 수정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청와대 내부 문서들이 최순실에게 전달되는 경로는 놀랍도록 단순했습니다. 박근혜의 개인 태블릿과 이메일을 통해서였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우회하는 복잡한 해킹도 없었습니다. 그냥 대통령이 직접 보냈습니다. 마치 친한 친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듯이. 전달된 문서의 목록은 충격적입니다. 외교 정상회담 사전 준비 자료, 북핵 관련 안보 브리핑, 주요 장관 임명 검토 보고서, 기업인 면담 관련 사전 정보, 이 모든 문서들이 최순실의 태블릿에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JTBC가 발견했고 대한민국이 뒤집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최순실은 이 정보들을 단순히 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정보들을 이용해 돈을 벌었습니다. 삼성, 현대, SK, LG, 롯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최순실이 만든 재단에 수백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미르재단 486억 원, K스포츠재단 288억 원, 총 774억 원. 이 돈이 단순한 자발적 기부였을까요? 검찰의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기업들은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요청의 배후에는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자발적 기부가 아니라 사실상의 뇌물이었습니다. 삼성의 경우는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훈련 지원 명목으로 수십억 원이 흘러들어갔습니다. 독일에서의 말 구입비, 훈련비, 생활비. 삼성이 왜 한 개인의 딸 승마를 지원했을까요? 그 시기 삼성이 청와대에 무엇을 요청하고 있었는지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권력과 돈이 교환되었습니다. 그 교환의 중심에 최순실이 있었고, 그 최순실의 등 뒤에는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근본적인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박근혜는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눈을 감았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것이 그녀와 최순실이 함께 설계한 시스템이었을까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가 제3장에서 다뤘던 그 20년으로 돌아갑니다. 신당동의 작은 집, 매일 찾아오는 최태민, 모든 결정을 그에게 맡겼던 27살의 박근혜. 사람은 변합니다. 하지만 40년에 걸쳐 형성된 구조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2016년 10월 24일 월요일 저녁, JTBC 손석희 앵커가 메인 뉴스를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태블릿 PC 한 대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손석희는 차분하게, 그러나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 태블릿의 소유자는 최순실 씨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대통령의 연설문과 국가 기밀 문서들이 들어 있습니다. 9시 뉴스가 끝나기도 전에 포털 사이트가 마비되었습니다. 검색어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최순실이었습니다. SNS는 폭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거리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청와대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박근혜 대통령은 이틀 후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의 내용이 기름을 끼얹었습니다. 최순실 씨에게 연설문 등의 자료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부 표현 등에 대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일부 표현, 도움. 국민은 분노했습니다. 774억 원의 기업자금, 국가기밀문서, 외교정책 사전 유출. 이 모든 것이 일부 표현에 대한 도움이라는 말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일까요? 그 다음 주 토요일, 광화문 광장에 20만 명이 모였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50만 명, 그 다음 주에는 100만 명. 매주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께 한 가지를 짚고 싶습니다. 박근혜는 그 모든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단 한 번도 광화문을 내려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청와대 내부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그 시기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보고도 받지 않으려 했습니다. 이것이 죄책감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심리적 붕괴였을까요? 전직 청와대 의전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항상 누군가가 다 해결해 줄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평생. 그 말이 핵심입니다. 1979년부터 1998년까지 최태민이 해결해 줬습니다.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최순실이 해결해 줬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 최순실이 무너지자 박근혜를 지탱하던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졌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그녀가 독일에서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찍힌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선글라스, 모자, 잔뜩 움츠러든 어깨,
40년간 그림자 속에서 권력을 휘두르던 여자의 마지막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이 체포된 후 처음으로 세상이 그녀의 존재를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최태민의 딸, 박근혜의 40년 지기, 대한민국의 숨겨진 권력자, 그녀의 이름 석자가 온 나라에 퍼지는 순간 이 이야기의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한 사이비 교주가 슬픔에 잠긴 22살 여성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통해 이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이 42년 후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습니다. 역사는 가끔 이렇게 아주 작은 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문이 열린 순간 아무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2016년 12월 9일 오후 4시 10분 국회 본회의장. 재적의원 300명 중 299명이 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 의장이 결과를 낭독하는 순간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울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찬성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었고 반대 때문에 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조용한 사람은 정작 탄핵된 당사자였습니다. 박근혜는 청와대에서 TV로 결과를 지켜봤다고 합니다. 혼자였습니다. 탄핵 이후 청와대에서 구치소로. 헌법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재판관 8명 전원 일치로 탄핵을 인용했습니다. 대통령직 파면, 역사상 처음이었습니다. 그로부터 3주 후 그녀는 삼성동 자택에서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검정색 코트, 굳은 표정. 포토라인 앞에서 그녀는 짧게 말했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조사 과정에서 그녀는 핵심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습니다. 최순실과의 공모를 몰랐다고 했습니다. 기업들에게 기부를 강요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 기밀 문서 유출도 인지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40년간 이어진 그 대답. 나는 몰랐다. 2018년 4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4년, 벌금 180억 원.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무거운 전직 대통령 형량이었습니다. 항소심, 상고심을 거치면서 형량은 조정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녀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수임번호 503번. 한때 대한민국의 503번째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이제 수임번호 503번이 되었습니다. 역사의 아이러니였습니다. 구치소 안의 시간, 수감 생활 동안 박근혜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어깨 통증, 무릎 이상, 각종 내과 질환. 재판에 출석할 때마다 그녀의 모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머리카락이 새었고 걸음걸이가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단 한 번도 공개적으로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치소에서 그녀에게 면회를 온 사람은 극히 적었습니다. 오랜 측근들은 대부분 등을 돌렸습니다. 자신도 재판을 받고 있었거나 아니면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정치적 동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최순실은? 그녀 역시 별도의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수감 중에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40년의 관계가 법정에서 서로를 모른다는 듯 끝났습니다. 사면. 2021년 12월 31일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12월 31일 박근혜에 대한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건강 악화와 국민 통합을 위해. 그것이 공식 이유였습니다. 찬반 논쟁이 격렬했습니다. 법치가 무너졌다는 쪽과 인도주의적 결정이라는 쪽이 충돌했습니다. 2022년 1월 1일 새벽, 박근혜는 구치소 문을 나섰습니다. 4년 9개월 만이었습니다.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고 이후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습니다.
공개 발언은 없었습니다. 사과도 없었습니다. 최순실의 끝. 최순실은 2021년 최종 징역 18년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녀는 현재도 수감 중입니다. 그녀의 딸 정유라는 독일에서 체포되어 한국으로 송환되었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승마 선수로서의 꿈은 모두 끝났습니다. 최태민이 1974년에 심은 씨앗은 결국 두 세대에 걸쳐 모든 것을 집어삼켰습니다. 역사가 묻는 마지막 질문.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을 함께했습니다. 1974년의 편지 한 장, 1979년의 총성, 20년의 침묵, 1998년의 귀환, 그리고 2016년의 촛불. 이 모든 이야기를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박근혜는 피해자였을까요? 아니면 공범이었을까요? 법원은 공범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더 복잡한 답을 요구합니다. 22살의 어머니를 잃고 27살의 아버지를 잃고 40년간 한 남자와 그의 딸에 의해 형성된 세계관 안에서 살아온 사람. 그 사람에게 우리는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박근혜 개인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이 어떻게 부패하는지, 신뢰가 어떻게 착취되는지,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쉽게 개인의 욕망에 의해 무너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대한민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다른 나라에서, 다른 시대에. 그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한, 역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조금 더 어려워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숨겨진 역사의 문을 함께 열겠습니다.